병자호란 기록에 공백 31일, 청군 20만이 멈췄다. 조선실록에 숨겨진 검은 군대의 정체. 1636년 겨울, 조선의 하늘은 유난히 낮고 무거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백성들의 마음에도 같은 냉기가 깔려 있었다. 압록강 너머에서 움직이고 있는 청나라 대군의 소문이 이미 전국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조정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사실상 전쟁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 새벽, 한양 남쪽 광주 평야에서 처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밤을 지키던 농부 김도석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천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겨울 하늘에는 구름이 없었다. 쿵! 마치 땅속에서 터져나오는 듯한 굉음이 울렸다. 이어서 눈부신 빛이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다. 그 빛은 잠깐이었지만 너무 강해서 주변 산과들이 나처럼 밝아졌다. 김도석은 겁에 질린 채 밖으로 뛰어나왔다. 평야 한가운데 아까까지 아무것도 없던 곳에 검은 물체들이 서 있었다. 처음에는 바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철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낮은 진동, 그리고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주변 경계 확인, 차량 상태 점검. 그 목소리는 조선말과 비슷했지만 발음이 어딘가 달랐다. 빠르고 단호했다. 김도석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는 평생 그런 물건을 본 적이 없었다. 커다란 철덩어리 하나는 마치 거대한 수레처럼 생겼지만 바퀴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두꺼운 쇠 궤도가 땅을 눌러 움직이고 있었다. 그 위에는 길고 두꺼운 쇠막대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마치 거대한 화포 같았다. 그 주변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갑옷이 아니었다. 천으로 된 옷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였다. 머리에는 둥근 철투구를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이상했다. 조선의 조총과는 전혀 달랐다. 총구가 짧고 검은 쇳덩어리였으며 손잡이와 여러 장치가 붙어 있었다. 김도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뒤로 넘어졌다. 귀신이다. 그는 중얼거리며 마을로 달려갔다. 한편 그 평야 한가운데 서 있던 군대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기계화 보병중대, 지휘관은 박진우 대위였다. 그들은 원래 강원도 훈련장에서 야간 기동훈련을 하고 있었다. 전차와 장갑차가 이동하던 순간 갑자기 강한 섬광이 터졌고 통신장비가 모두 꺼졌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이곳이었다. GPS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무전기는 잡음만 흘러나왔다. 박진우 대위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모든 차량 상태 보고. 전차 1호 이상 없음. K808 장갑차 이상 없습니다. 인원 전원 생존. 보고는 빠르게 올라왔다. 중대 전체가 그대로 이동된 것 같았다. 전차 K2 흑표 4대, 장갑차 K888대, 그리고 보병 약 90명. 문제는 위치였다. 주변에는 현대식 건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전봇대도 도로도 없었다. 오직 낮은 산과 얼어붙은 논, 그리고 작은 초가집 몇 채뿐이었다. 박 대위는 망원경을 들었다.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다. 초가집, 연기가 올라오는 굴뚝, 그리고 집옷을 입은 사람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거 촬영 세트장인가? 부소대장이 말했다. 아닙니다. 너무 현실적입니다. 그때 통신병이 소리쳤다. 대위님, 무전 완전히 먹통입니다. 박진우 대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군인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경계 확보, 전차 2대 외곽 배치,
장갑차는 원형 방어 진영.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즉시 움직였다. K2 전차의 엔진이 낮게 울렸다. 거대한 철괴물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며 평야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기관총이 장착된 포탑이 주변을 향해 돌아갔다. 보병들은 빠르게 참호 비슷한 방어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작은 불빛들이 움직였다. 망원경으로 보니 말 위에 탄 사람들이었다. 기병? 박 대위는 눈을 찌푸렸다. 그들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긴 창과 활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 시대 군복이었다. 그 순간 박진우 대위의 머릿속에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야간 경계 강화. 그날 밤 조선의 정찰대도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다. 광주 지역 수비를 맡은 조선군 정찰대 20명이 말을 타고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이상한 불빛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도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갈수록 상황이 이상했다. 저게 뭐냐? 한 병사가 속삭였다. 평야 한가운데 거대한 철괴물이 서 있었다. 그 주변에서 검은 옷을 입은 병사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찰칵 금속 소리가 났다. 기관총이 그들을 향해 돌아갔다. 정찰대의 말들이 놀라 날뛰었다. 조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다. 물러나라. 대장이 소리쳤다. 그들은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웠다. 그 철괴물은 숨을 쉬는 것처럼 낮게 진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달린 긴 쇠막대는 마치 언제든 불을 뿜을 것 같았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화포인가? 다른 병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화포보다 훨씬 크다.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말을 돌렸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새벽이 밝을 무렵 그들은 궁궐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급히 보고했다. 전하.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다. 한양 남쪽 평야에 정체불명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술렁였다. 도적대인가? 정찰대장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닙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군대는 조선도 아니고 청나라도 아닙니다. 궁안이 조용해졌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우리가 본 적 없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정찰대장은 마지막 말을 했다. 그리고 전하. 그들 뒤에는 철로 된 괴물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조선 조정은 처음으로 별표 검은 군대 별표라는 이름을 기록에 남겼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군대가 앞으로 병자호란의 역사를 뒤흔들 사건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광주 평야에 정체불명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올라온 다음날 한양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궁궐 안에서는 밤새 논쟁이 이어졌다.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이 놀라 과장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고가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이나 올라왔습니다. 인조는 침묵한 채 기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확인해야 한다. 결국 조정은 직접 군사를 보내기로 했다. 정찰이 아니라 정식 군사 사절단이었다. 지휘는 경험 많은 장수 이시백 장군이 맡았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여러 전장을 겪은 인물이었다. 조선군 내부에서도 냉정하고 현실적인 장수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출발하기 전 병사들에게 말했다. 겁먹을 필요 없다. 어떤 군대든 결국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말에도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정찰대가 본 철괴물 이야기는 이미 군영 전체에 퍼져 있었다. 이시백 장군은 기병 200명과 보병 100명, 총 300명을 이끌고 한양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 시각 광주 평야, 대한민국 육군 기계화 중대 역시 밤새 경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박진우 대위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해가 떠오르자 그는 다시 주변을 관찰했다. 멀리에서 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대위님, 이동 물체 포착. 관측병이 말했다. 망원경으로 확인하자 말 탄 병사들이 보였다. 갑옷, 창, 활, 그리고 깃발. 박진우 대위는 짧게 중얼거렸다. 조선군 맞네. 부소대장이 물었다. 접촉합니까? 잠시 생각한 뒤 박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대 의도 없다.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그는 전차에게 명령했다. 전차 후방 대기. 장갑차도 포신을 낮추게 했다. 의도적으로 위협적인 자세를 줄였다. 조선군도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평야 한가운데 줄지어 서 있는 검은 군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철 괴물. 이시백 장군은 말을 멈췄다. 그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군 생활을 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저것이 보고에 있던 괴물인가? 한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 저게 움직입니다. 그때 K2 전차 한 대가 천천히 방향을 바꾸었다. 새 궤도가 땅을 짓누르며 움직였다. 조선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졌다. 물러설까요? 부장이 물었다. 하지만 이시백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우리는 조선의 군사다. 그는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갔다. 조선군도 뒤따랐다. 두 군대의 거리는 약 200보까지 좁혀졌다. 그때 검은 군복을 입은 병사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박진우 대위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다. 무기가 없다는 표시였다. 조선군은 긴장했다. 무슨 뜻이지? 항복인가?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이시백 장군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아니다. 저건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도 말에서 내려 같은 동작을 했다. 두 지휘관은 서로 약 20걸음 거리에서 멈췄다. 문제는 언어였다. 박진우 대위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음이 달랐다. 조선 장수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박 대위가 노트를 꺼냈다. 펜으로 글을 썼다. 그리고 종이를 보여주었다. 我等无攻朝鲜之意. 우리는 조선을 공격할 뜻이 없다. 이시백 장군의 눈이 커졌다. 한문? 그는 글을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그대들은 어느 나라 군대인가? 박진우 대위는 잠시 망설였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결국 사실을 적었다. 大韩民国军. 조선 장수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대한, 민국.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이시백 장군이 다시 물었다. 명나라 군대인가? 박진우 대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조선의 후손입니다. 조선 장수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큰 사건은 곧 일어났다. 그날 오후, 평야 북쪽 숲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정찰병이 뛰어왔다. 장군님. 기병입니다. 이시백 장군은 즉시 망원경을 들었다. 깃발이 보였다. 청나라 기병. 약 500명. 정찰 부대였다.
조선군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군님, 싸워야 합니까? 이시백 장군도 잠시 망설였다. 300명으로는 상대하기 힘든 숫자였다. 그때 박진우 대위가 말했다. 우리가 처리합니다. 이시백 장군은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인가? 박 대위는 뒤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전차 2대 전진. K2 전차 2대가 앞으로 나왔다. 조선 병사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거대한 철괴물이 천천히 움직였다. 청나라 기병들도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저건 뭐지? 화포인가?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기병대장은 창을 들어 올렸다. 돌격! 말 500마리가 평야를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땅이 흔들렸다. 이시백 장군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시작이군. 그 순간 K2 전차 포신이 천천히 움직였다. 박진우 대위가 짧게 말했다. 발사. 다음 순간 엄청난 폭발이 평야를 뒤흔들었다. 포탄이 기병대 중앙에 떨어졌다. 눈과 흙이 하늘로 솟았다. 청나라 기병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이어서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두두두두두. 총성이 번개처럼 이어졌다. 조선 조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속도였다. 청나라 말들이 쓰러졌다. 기병들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전투는 오래가지 않았다. 단 3분. 500명의 기병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살아남은 몇 명이 도망쳤다. 평야에는 연기와 침묵만 남았다. 조선군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시백 장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럴 수가. 그는 박진우 대위를 바라봤다. 그대들.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대체 누구인가? 박진우 대위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군인입니다. 그날 저녁, 이시백 장군은 한양으로 급히 보고서를 보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하, 그 군대는 단 하루 만에 청기병 500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군대는 조선의 역사에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나라 기병 500명이 단 몇 분 만에 전멸했다는 보고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 궁궐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좌의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500의 기병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습니다. 병조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군이 아니라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하나가 아니었다. 이시백 장군의 보고서와 함께 여러 병사의 증언이 함께 올라왔다. 기록관이 천천히 읽었다. 철로 된 괴물이 불을 뿜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화기가 연속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말과 병사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궁 안에 있던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인조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낮게 말했다. 정말로 그 군대가 존재한다면. 그는 말을 멈췄다. 직접 보아야 한다. 결국 조정은 결정을 내렸다. 그 군대를 한양으로 초청하기로 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육군 기계화 중대는 한양 외곽에 도착했다. 검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 철로 된 거대한 전차, 그리고 장갑차 행렬. 그 장면은 조선 백성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한양 성문 위에서 경비병들이 외쳤다. 온다. 백성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노인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다. 한 여인이 속삭였다. 저건 귀신 군대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다. 사람들의 시선이 전차에 집중됐다. K2 전차가 천천히 성문 앞에 멈췄다. 엔진이 낮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짐승이 숨쉬는 것처럼 들렸다. 성문 위에서 조선 병사들이 서로 속삭였다. 저 괴물이 움직인다. 저게 화포라면 성문도 부술 수 있겠지. 그때 장갑차에서 병사들이 내려 정렬했다. 대한민국 군인들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훈련된 동작이었다. 조선군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병조판서는 작게 말했다. 군율이 엄격하다. 보통 군대가 아니다. 그날 오후 궁궐 안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인조와 몇몇 대신 그리고 이시백 장군이었다. 이시백 장군은 전투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다. 청기병이 돌격했을 때 그 철괴물이 먼저 불을 뿜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폭발을 표현했다.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신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좌의정이 물었다. 조총과 같은 무기인가? 이시백 장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조총보다 수십 배 빠릅니다. 병조판서가 조용히 물었다. 그 군대의 병력은 약 100명 정도입니다. 궁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좌의정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100명이 청기병 500을 이겼다고. 이시백 장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인조가 말했다. 그들의 무기를 조사하라. 그날 밤 조선 관리 몇 명이 몰래 대한민국 군대의 야영지로 향했다. 명목은 외교사절 방문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조사였다. 박진우 대위는 그들을 맞이했다. 조선 관리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전차, 장갑차, 무기,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한 관리가 총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것이 화기인가? 박진우 대위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들은 총을 가까이서 살폈다. 쇠로 된 몸체, 복잡한 장치, 그리고 탄창.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조총과 전혀 다르다. 다른 관리가 전차를 바라보며 물었다. 저 괴물은 무엇인가? 박진우 대위는 짧게 말했다. 전차입니다. 관리들은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전차? 그들은 기록에 적었다. 철로 된 움직이는 화포. 하지만 조정 내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좌의정이 말했다. 이 군대는 위험합니다. 청나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대신도 동의했다. 그들의 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조판서는 반대했다. 지금 조선은 청나라와 전쟁 중입니다. 그 군대가 우리 편이라면. 그는 말을 멈췄다. 전쟁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논쟁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그때 한 젊은 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모두 그를 바라봤다. 그들이 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조선의 미래가 아닐까요? 궁안이 조용해졌다. 좌의정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인가? 젊은 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무기와 군율. 지금 시대의 것이 아닙니다. 기록관이 조용히 그 말을 적었다. 그날 조정에서는 처음으로 미래에서 온 군대라는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때 궁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전하, 청나라 대군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궁 안이 술렁였다. 병력은? 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0만, 아니, 더 많습니다. 그 순간 인조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한양 성밖,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전차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철괴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인조는 천천히 말했다. 그 군대와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조선의 운명이 달려있을지도 모른다. 1636년 음력 12월 말, 북쪽에서 올라오는 소식은 점점 더 절망적이었다.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고, 국경을 지키던 조선의 여러 성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무너지고 있었다. 도망쳐 내려온 병사들의 보고는 하나같이 같았다. 적이 너무 많습니다. 기병이 끝이 없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도 그 소식이 도착했다. 청나라 대군이 이미 경기도 북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다. 궁궐 안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대신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드러나 있었다. 좌의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남한산성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병조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임진왜란 때도 성을 지켜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른 대신이 덧붙였다. 청군의 기병은 평야에서는 강하지만 성을 공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내려졌던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궁궐 안에 새로운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한양성 밖에 주둔한 대한민국 군대였다. 인조는 잠시 생각하다가 명령했다. 그들의 지휘관을 불러라. 그날 밤, 박진우 대위는 궁궐 안으로 들어왔다. 조선 관리들은 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다. 검은 군복, 낯선 장비, 그리고 군인 특유의 침착한 표정. 박진우 대위는 인조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정확한 예법은 몰랐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했다. 병조판서가 한문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청나라 대군이 한양을 향해 오고 있다. 박진우 대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찰 드론은 없었지만 멀리서 계속 움직이는 군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망치면 전쟁에서 집니다. 조선 대신들이 술렁였다. 좌의정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대는 조선의 전쟁 방식을 모른다. 하지만 박진우 대위는 침착했다. 그는 지도를 꺼냈다. 그리고 한 지점을 가리켰다. 청군은 기병 중심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길을 따라 그렸다.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그곳은 보급로였다. 식량과 화약이 이동하는 길. 박진우 대위가 말했다. 이걸 끊으면 청군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병조판서가 천천히 물었다. 가능한가? 박진우 대위는 짧게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그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날 밤 작전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군대는 조용히 움직였다. K808 장갑차가 먼저 출발했다. 엔진 소리를 최소화하며 어둠 속을 가로질렀다. 뒤에는 K2 전차 2대가 따라갔다. 조선군 정예 병사들도 함께 이동했다. 이시백 장군이 직접 지휘했다. 그는 평생 많은 전투를 봤지만 지금처럼 이상한 전투는 처음이었다. 철 괴물과 함께 싸우는 전쟁.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청나라 보급 부대가 있는 평야가 보였다. 수백 개의 마차와 병사들이 야영하고 있었다. 경비는 있었지만 느슨했다. 그들은 조선군이 이런 공격을 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박진우 대위는 조용히 말했다. 준비. 기관총이 장전됐다. 전차 포신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는 짧게 말했다. 시작. 다음 순간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두두두두두. 청나라 경비병들이 쓰러졌다. 동시에 장갑차에서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갔다. 밤이 갑자기 낮처럼 밝아졌다. 청나라 병사들은 완전히 당황했다. 적이다. 조선군이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조선군이 아니었다. 평야 끝에서 전차 포탄이 날아왔다. 쾅! 마차 하나가 폭발했다. 곧이어 두 번째 포탄, 세 번째 포탄, 보급 마차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청군 진영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말들이 날뛰고 병사들이 서로 부딪혔다.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 보병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정확한 사격, 짧은 명령, 완벽하게 훈련된 움직임. 이시백 장군은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사냥이다. 전투는 오래가지 않았다. 단 20분, 청나라 보급 부대는 완전히 파괴됐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북쪽으로 도망쳤다. 평야에는 불타는 마차와 연기만 남았다. 며칠 뒤, 이 소식이 청나라 본진에 도착했다. 지휘관들은 믿지 못했다. 보급 부대가 전멸했다고? 누가 공격했지? 보고는 단순했다. 철로 된 괴물이 불을 뿜었습니다. 청군 장수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그들은 처음으로 알 수 없는 적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한양에서도 이 승리 소식이 전해졌다. 조선 대신들은 놀랐다. 좌의정조차 말을 잃었다. 병조 판서가 낮게 말했다. 정말 전쟁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진우 대위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장갑차 뒤에 서서 연료 게이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의 절반 이하였다. 탄약도 마찬가지였다. 부소대장이 조용히 말했다. 대위님, 오래 못 버팁니다. 박진우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군대는 강했다. 하지만 영원히 싸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미 더 큰 군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청나라 20만 대군. 그들이 곧 한양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1637년 1월 초, 한양 북쪽 평야는 얼어붙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판을 가로질렀고 하늘은 낯빛처럼 흐렸다. 멀리서 검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먼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점들은 점점 커졌다. 말, 깃발, 갑옷,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군대. 청나라 20만 대군이었다. 정찰병이 숨을 헐떡이며 한양으로 돌아왔다. 전하, 궁궐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적이 도착했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병조 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병력은? 정찰병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양 성박. 대한민국 육군 기계화 중대는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진우 대위는 마지막으로 장비 상태를 확인했다. 탄약, 연료, 식량, 모든 것이 부족했다. 전차 탄약은 절반 이하, 기관총 탄약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연료였다. 장갑차와 전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는 길어야 일주일 정도였다. 부소대장이 물었다. 대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진우 대위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멀리 북쪽 평야를 바라봤다.
수많은 깃발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부소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 대위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다. 그날 밤, 대한민국 군대와 조선군 일부가 함께 움직였다. 목표는 한양 북쪽 평야, 청군이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다. 이시백 장군도 함께 있었다. 그는 말 위에서 전차를 바라봤다. 이제는 그 모습이 조금 익숙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군대였다. 그는 박진우 대위에게 물었다. 정말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박진우 대위는 솔직하게 말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청나라 선봉 기병이 평야로 들어왔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눈 덮인 들판, 조용한 숲, 그리고 갑자기 쿵! 첫 포탄이 떨어졌다. 땅이 폭발했다. 청나라 기병들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그 다음 순간 기관총이 울렸다. 두두두두두. 총알이 눈 위를 스치며 날아갔다. 말들이 쓰러지고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청군 선봉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때 평야 언덕 위에서 K2 전차 2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포신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강! 또 하나의 폭발. 청군 기병대가 갈라졌다. 뒤에서 따라오던 병사들이 멈췄다. 그들은 처음 보는 전쟁을 보고 있었다. 철 괴물이 번개를 쏘고 있었다. 청군 장수가 외쳤다. 저 괴물을 잡아라. 수천 명의 기병이 동시에 돌격했다. 땅이 흔들렸다. 박진우 대위는 조용히 말했다. 거리 유지. 기관총이 다시 불을 뿜었다. 탄환이 쏟아졌다. 수많은 말들이 쓰러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가 달랐다. 청군은 끝없이 밀려왔다. 10만, 20만, 마치 바다처럼 밀려왔다. 전차 포탄이 계속 발사됐다. 장갑차 기관총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탄약이 줄어들고 있었다. 부소대장이 외쳤다. 전차 3호 탄약 거의 소진. 잠시 후 기관총 탄약 절반 이하. 박진우 대위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청군의 진격 속도는 확실히 느려졌다. 한양에서는 그 전투가 보였다. 성벽 위에 있던 조선 병사들이 놀라서 말했다. 저 군대가 막고 있다. 이시백 장군도 전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이런 싸움을 본 적이 없었다. 100명이 수만을 막고 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마침내 전차 한 대가 멈췄다. 연료가 거의 바닥이었다. 탄약도 끝나가고 있었다. 부소대장이 말했다. 대위님, 더는 못 버팁니다. 박진우 대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철수 준비. 그날 밤, 대한민국 군대는 조용히 한양 남쪽으로 이동했다. 조선군 일부만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이시백 장군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박진우 대위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대답은 간단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돌아갈지는 그도 몰랐다. 며칠 뒤, 조선 기록에는 이상한 문장이 남아있다. 검은 군대는 한 달 동안 조선을 도왔다. 그들은 청군 수만을 막아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다. 한양 남쪽 평야에는 그들이 남긴 이상한 궤도 자국만 남아있었다.
철로 된 괴물이 지나간 흔적. 조선 병사들은 그 자국을 오래 바라봤다. 이시백 장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기록관은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럽게 적었다. 그 군대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면 병자호란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별표 검은 군대 사건 별표은 조선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다.